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박경추입니다. 1년 전 요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광장에서는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 그런 헌법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문장 한 줄 한 줄에 시대 정신과 역사 정신을 담아온 분입니다. 네, 이 시대의 큰어른 조정래 작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라오시죠.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선생님 팬으로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자, 요즘 모시는 분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MBC 오랜만이시죠? 그렇죠. 뭐 거의 못 나왔었죠. 7, 8년 동안. 그죠? 네.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축하할 일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먼저 그 가족문학관이 전남 고흥에 예. 최근에 열었죠? 예. 이제 태백산맥문학관, 아리랑문학관에서 세 예. 번째 문학관. 예. 좀 느낌이 다르셨겠어요? 근데 책무감이 점점 커지죠. 작가로서 그동안 과거에 뭐 쌓인 것들을 생각해서 문학관을 만들어줬다면 네. 또 하나의 기대는 더 앞으로 잘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하고 작품 건강하게 잘 써야 하고 하는 책무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로부터 은관 문화 훈장 받으셨죠? 예. 뭐 정부로부터 이렇게 좋은 거 뭐 받은 거 되게 오랜만이지 않으신가요? 뭐 블랙리스트인가 한 데 올라 있었고 했는데 네.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은관 문화장을 받아서 역시 정권은 바뀌어야겠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블랙리스트 말씀하셨는데 예. 이 문화예술계 지난 정권에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조정래 선생님 이름이 예. 올라가 있었잖아요. 예. 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정권만이 아니고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을 거쳐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빼고는 네. 계속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태백산맥이 나와서 뭐 국가보안법 위반하면 빨갱이 이렇게 해서 고발당한 네. 그런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전혀 뭐 개의치도 않았고 글 쓰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지난 정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좀 피해도 많이 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피해를 따지자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가 네. 아무 통보 없이 취소되어 버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바로 이 MBC하고 태백산맥을 드라마 하자고 계약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안 된다든가. 또 교과서의 작품을 수록하겠다고 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수록이 안 돼 버린다든가. 또 이제 지난 9년 동안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제 작품을 한 편도 번역을 지원자가 계속 나와서 신청하면 다 탈락시켜 버린다든가. 뭐 이게 한두 가지 피해가 아니죠. 이게 참 유치한 짓이잖아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이죠. 네. 조정래 선생님 하면은 뭐 태백산맥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예. 저희 대학 때만 해도 태백산맥은 필독서였거든요. 예.
글쎄요, 태백산맥은 이제 독자들이 뽑은 저희 대표작이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읽어주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쁨과 보람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한 그 국가보안법 위반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11년 동안을 수사를 받고 11년 1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많은 작품이었고 희비가 엇갈리는 뭐 애정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태백산맥을 쓰신 게 이제 80년대시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소설을 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설을 쓰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쓰고 나서 폭압이 굉장히 강해서 1983년 네. 그때 제가 소설을 시작할 때는 대학생들이 시위도 일어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광주 그 당시 사태라고 불렀던 광주 항쟁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분단으로부터 시작된 뿌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두어서 되겠는가. 분단되어서 민족의 역사가 왜곡되고 불의가 정의로 통하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언제까지 작가로서 묵인할 수 있는가. 안 되겠다. 빨리 분단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고 미래로 열어가는 통일시대의 작가로서 기여해야 한다. 그러한 욕구 때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 태백산맥을 쓰실 때 뭐 쓰시기 전에 한 4년 정도 자료 조사하고 예. 직접 지리산에도 가보시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런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엄청난 작품이 나온 거겠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준비는 4년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유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야기가 소급돼 올라가니까 저 생애 전체가 태백산맥에 투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분단의 비극을 넘어서는 소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는 철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법의 조촉을 받기 때문에 법의 조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니까 바로 감옥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위기를 넘어서려면 철저한 취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지리산 또 그 경험자 자료, 서적 자료 모든 걸 다 총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죠. 네. 부친이신 이 조정현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이 태백산맥의 씨앗이 됐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김훈 작가가 이번에 이제 가족문학관 개관식 때 저희 아버지 초기 작품을 보고 이제 그걸 발견해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일제 시대에 1926년에 등단을 하셨는데 그 문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독립투쟁의 한 방법, 대중계몽의 한 방법으로 한글화 보급, 문맥 퇴치, 그래야 의식이 만들어진다 하는 지식인들 사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던 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 아버지가 승려입니다. 16살 출가하신 승려인데 그때 당시 승려 300여 명이 비밀 결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당이라는. 거기에 소속돼서 이제 재무위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회의식이 그 누구보다 투철한 것이고 그러한 사회의식이 제가 자식으로 크면서 그 영향 속에서 발화가 된 게 부인할 수 없는 긍정적 사실이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태백산맥 때문에 이제 고발을 당하시고 무려 11년 동안 그 소송에 시달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괴로움을 유서로 남긴 게 있다면서요? 예, 그 태백산맥 문학관에 그 2통의 유서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고발한 사람들이 고발로 끝난 게 아니고 고발 전부터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밤 새벽 2시, 3시에 전화 걸어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너 죽인다. 너희 집 바로 지금 폭파된다. 심지어는 너희 아들 어느 대학 무슨 과 다니는지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정말 언제 교통사고로 이장돼 죽거나 납치돼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죠. 거기에 대비하는 방법은 그들이 고발한
단체 8개인데 그 이름을 명시해서 그들이 죽인 것이라는 말을 해놓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진단을 하면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그들이 죽인 것이다. 하고 그 8개 단체 이름을 다 유서에다 썼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 해서 안 되겠길래 또 한 번 더 썼어. 2통이 유서가. 그래서 2통이 지금 예. 태백산맥 문학관에 전시가 예. 되고 있는 거군요. 예. 그걸 좀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거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조정래 선생님이 얼마나 그 시달리고 괴로워했는지를 좀 느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네. 리얼하게 느낄 수 있겠지. 선생님 작품들 보면은 뭐 태백산맥도 그렇고 아리랑, 한강, 그리고 뭐 정글만리 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좀 이렇게 로맨스 소설이나 이런 거 쓰실 생각은 별로 없으셨나요? 왜요? 지금 제가 소망하는 것은 춘향전을 능가하는 연애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아, 그럼 그런데 생각 갖고 지금 계십니까? 생각은 있는데 네. 능가할 능력이 없어서 아직 보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설들이 길어지고 무게를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분단의 현실은 남한, 북한의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정권들은 정반대의 이데올로기를 가졌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정권에 유리한 이야기만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설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고발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이야기가 많아지죠. 네. 이 소설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소설 배울 때는 소설은 허구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예. 선생님 소설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역사 교과서보다도 생생하게 예. 우리의 근현대 민초들의 삶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소설은 허구다 이런 말은 틀린 거네요, 사실. 아닙니다. 맞지요. 소설은 허구이되 인간 사회의 불의와 정의를 구분해야 하고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끝없이 저항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모든 예술 작품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네. 그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불행에 대하여 대신 이야기해야 하고 그 문제를 풀어서 행복으로 옮겨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예술 작품은 예술일 수도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정의입니다. 네. 거기에 저는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엄청나게 충실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좀 태백산맥 이야기로 들어가서 태백산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예. 나오잖아요. 혹시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있죠. 가장 중요한 인물만 60여 명, 네. 전체 하면 27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고 독자들이 계속 묻습니다. 네, 맞아요. 그 주인공을 찾는 것도 태백산맥의 독해한 방법이지요. 아무리 긴 영화도 주인공이 많이 나오는 영화도 중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죽습니까? 살아남습니까? 살아남잖아요. 네. 태백산맥의 마지막 살아남는 주인공 아, 외서댁과 하대치 두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건 민족들의 상징, 민중의 상징. 큰 고민이 하나 해결되네. 태백산맥 읽은 지 참 오래되긴 했는데 네. 그때 읽을 때도 또 이렇게 책 이야기 할 때마다 주인공이 누구냐 네, 이렇게 네. 옥신각신 많이 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답 주셔서. 근데 이 태백산맥하고 한강에 보면은 기자 직업을 갖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꽤 있거든요. 예. 특별히 그렇게 기자들을 내세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자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실천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문제적인 것에 대해서 투시하고 통찰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언행은 객관적입니다. 그러므로 소설의 주제를 실어가는데 가장 용이한 효과적인 캐릭터지요. 이제 기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사실 지난 정권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잖아요. 예. 특히 공영방송. 예. 뭐 저희 MB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고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KBS는 아직도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 중이거든요. 예. 이 공영방송의 현실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영방송이 지난 정권 9년 동안에 완전 초토화됐죠. 맞습니다. 이 초토화를 부활로 지금 바꾸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송 기자들의 공로가 아니죠. 촛불 집회를 일으켰던 국민의 힘이고 그 촛불 저항이 없었다면 오늘의 MBC의 부활이 시작되는 시점은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KBS 마찬가지입니다. MBC가 새로운 사장이 왔고 전체가 힘을 모아서 다 복직시켰습니다. 6명 복직은 전부 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MBC 정상화는 전체 복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네. KBS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싸워서 국민이 준 기회를 그 종사자들이 완전히 MBC처럼 정상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MBC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방송 중에서 제일 많이 출연했었고 그리고 MBC는 드라마의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시사 프로그램이 1위였어요. 그렇습니다. 100분 토론 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추적하는 탐사 보도 1등이었습니다. 네. 지금 꼴찌입니다. MBC가. 저기 이 자리에 꼴찌인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라. 지금도 출발입니다. 촛불 시위 후에 일어난 종사자들이 시위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치열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치열성을 제작의 치열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쓰는데 20년 예. 걸리신 거죠? 예. 그러면서 그 20년의 기간을 글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 앞에 황호란이라는 네. 수식어를 붙이긴 하셨지만 글 감옥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한강을 쓰고 나니까 이 탈장이 생겨서 장을 막고 있는 막이 터져서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흘러내리는. 근데 그 통증을 6개월을 참으면서 그를 마치고 수술했습니다. 의사가 지금 수술해버리면 의자에 앉을 수가 없다. 약해져서. 그러니까 참고 누르면서 참고 끝난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지경으로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상태는 춘향이만 형틀을 쓰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형틀입니다, 이게. 그에 앉으면서 글이 잘 될 때보다는 잘 못 될 때가 더 많습니다. 항상 마음속의 욕구는 크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만큼 글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잘 썼다. 아, 정말 기맥힌데 하고 스스로 감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 성취감이 없이는 모든 예술가가 예술 못하지요.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만 열반 깨달음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술하는 사람도 그런 희열이 있고 예술만이 아니고 네. 모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통 안 있고 굴욕 다 참고 견디면서 어느 순간 아 정말 살만해 하는 확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행복인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글감옥이 돼 황홀한 글감옥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원고지에 직접 펜으로 이렇게 예. 육필로 원고 예. 작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속도는 10배 빠르겠죠. 네. 수백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밀도감, 문장의 밀도감이 그만큼 떨어져 버리죠. 문장은 첫 번째 떠오르는 거 그건 내 문장이 아니잖아요. 일감일 뿐이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만 상식적 문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 생각해야만 자기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도 또 만들면 찍고 또 찍고 해서 한 문장이 10번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의 속도에 실리다 보면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작가들은 컴퓨터를 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유필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컴퓨터 돌아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작가 중에 딱 두 사람 저하고 김은 작가
만 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코너인데요. 예. 조정래 선생님을 아시는 분 중에서 조정래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아, 예. 묻고 싶은 말이 있는 분이 이제 계셔서 예, 저희가 예. 미리 카메라에 담아왔거든요. 혹시 어떤 분을 카메라에 담았을까 이렇게 얼뜻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희가 약간 힌트 화면 준비했는데 예. 한번 화면 보시면서 예. 누구일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자, 한번 화면 보시죠. 성남 가는 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데죠? 예, 분당. 지금 성남시 성남시 청구시인데 이슈를 말한다 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어느 분으로? 이재명 시장. 아, 이재명 시장이요? 맞는지 한번 그럼 보실까요? 네, 맞네요. 조정래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이 태백산맥 책을 보면서였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그야말로 지배 대상이 아닌 주체로 살아가게 된 정말로 중요한 계기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저는 친일과 분단이라고 봅니다. 친일과 분단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좀 보이지 않는 밑바탕에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선생님의 해법이랄까요? 어떤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친일과 분단. 조정래 선생님이 늘 고민하시고 늘 생각하시는 주제일 것 같은데 예. 답을 좀 주시죠. 친일의 문제는 해방 직후에 1년부터 4, 5년 기한을 정해놓고 완전히 정리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서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데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행했습니다. 네. 우리가 법으로 현행법으로 처단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으로 처단하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집안마다 그 책을 한 권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누구는 이런 식으로 친일했어, 누구는 이렇게 친일했어. 독립운동만 가르칠 게 아니고 독립운동가들을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역사의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자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분단 문제는 더 말할 것이 없죠. 우리가 지금 5천 년 동안 부족국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시대를 지나와서 통일을 이룬 다음에는 이렇게 민족이 바늘이가 잘려서 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분단에 대한 책임은 그 당시에 정치가들이 1차 책임질 것입니다. 2차의 책임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식인들의 책임입니다. 3차의 책임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간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분단 때문에 겪은 고통이 남북한 민족이 얼마나 큽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통일될 때까지 힘을 합해서 이 비극을 해결해야만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 아마 답이 좀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분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정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정래 선생님 하면 사실은 또 아내 김초혜 시인이 늘 동시에 떠오르거든요. 작품을 쓸 때 그 아내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동반자이자 같은 문인이시기도 한데 김초혜 시인 그리고 아내 김초혜의 역할이 어떤 건지 저도 아주 개인적으로 여자로서 그리고 또 후배로서도 궁금한 점입니다. 이런 개인적 질문 해도 될까요? 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예. 부분인데 작가 조정래에게 부인 김초혜 시인은 어떤 존재인가? 벌써 그냥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드시는 게 어떤 내용을 말하실지 약간 짐작이 되기도 예. 하는데요. 저는 이제 김초혜라는 여학생을 대학에서 같이 만나서 문학을 했고 요즘 말로 CC 캠퍼스 커플이 원조입니다, 제가. 네. 1960년대에서부터 해서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결혼을 했고 네. 지금 51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결혼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같이 문학을 하되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 만약에 같이 시를 쓴다거나 같이 소설을 쓴다면 결혼할 수 없다. 서로 비교 대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되 우리는 상대방의 문학 세계를 존중하되 간섭하지 말다. 이것이 절대 원칙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한 번도 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생활적인 부분의 역할, 그 소설가의 아내로서의 역할. 그래서 제 작품을 제일 먼저 읽는 최초의 독자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열심히 읽어주는 열독자지요. 그리고 감시자, 교정자, 수정자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제 소설을 쓰고 나면 한 파트씩을 따라 읽습니다. 읽고 좀 이상한 부분, 느낌이 안 좋은 부분,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원고지 뒷면에다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울컥 화가 나죠. 최선을 다해서 몸을 비비틀고 썼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막 소리 지르죠. 네. 그러나 결국 그거 다 하나도 안 빼고 다 고쳐서 발표합니다. 다 맞는 말인 거죠.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집사람이 시선도 저한테 읽어주지요. 여보 그거 그쪽 아닌데 좀 띄워봐. 다시 하면 삐 웃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절대로 안 고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하죠. 시는 소설보다 더 윗질의 고급한 문학이기 때문에 시 쓰다가 못 써서 소설가로 밀려간 자들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51년을 같이 살아오시면서 그것도 동반자로서 예. 또 직업적인 동반자, 삶의 동반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조정래 작가의 어떻게 보면은 한 반쯤은 부인 김초애 시인의 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강을 쓴 그 작가의 말에 내 소설의 절반은 아내가 썼다고 이미 제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요즘 그래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모시긴 하시나요? 아니 저는 김초애의 50년의 노예입니다. 무조건 복장하고 김초애를 여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집안이 편하고. 근데 이 말을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김초애 시인도 모셔다가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20년 전에 이런 방송 나와서 다시 태어나면 어떡하냐 해서 무조건 김초애가 다시 결혼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닭살 부부라고 별명이 붙어버려가지고 네. 이미 뭐 익히 아는 사람들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작품들 보면은 우리 아픈 역사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뭐 현대 살아있는 교과서다 뭐 이런 평가도 받는데 최근에 낸 책이 그 풀꽃도 꽃이다라는 책이잖아요. 그 책은 이제 우리의 교육 문제를 네. 다뤘는데 교육 문제는 원래부터 이렇게 관심이 좀 많으셨나요? 그러면요. 저는 인생을 시작할 때 사회인으로 첫 발을 디딘 게 선생이었습니다. 국어 선생을 해서 3년 하고 이제 유신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교직을 그만뒀는데 국가의 미래입니다. 흔히 말하는 백년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잘못되어서 지금 학생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교육의 기본 정신인데 우리는 반 이상 학생들을 버리고 무조건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하면서 공부만 잘하는 애들만을 사람 취급합니다. 공부하는 능력은 인간의 수많은 능력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능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무조건 공부 잘하는 1%의 애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이래가지고는. 근데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두 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쏟고 뭔가 잘해보려고 제도도 바꾸고 하는데 사실 결과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엉키기만 하지 풀지를 못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정권을 잡으면 5년 동안에 어떤 가시적인 업적을 국민이 전부 동의할 만한 업적을 내기 어렵습니다. 5년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육의 문제는 국가 100년 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과시욕, 전시효과 이런 걸 위해서 끝없이 제도를
부분만 바꾸다 보니까 더 많은 상처만 내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말하는 교육 선진국들,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20년씩,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20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일본의 잔재, 주입식, 암기식 교육, 일본식 잔재입니다. 성적을, 정교 성적을 벽에서 써붙이는 나라, 대한민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건 학생들의 학살입니다. 영혼의 학살이에요. 1등 하는 자만 좋지, 꼴찌 하는 자는 감출 권한이 있어요. 사생활을 보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야만적인 짓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이 상처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클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를 만들려면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 기다리자. 바꾸겠다. 공개하고 내임이 동안 못합니다. 다음 받으십시오. 하고 교육법의 기본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20년 장기 계획을 세우든지 30년을 세우든지 해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꽃 떴꽃이다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이 통일이 되면 손자에게 발표하라고 남긴 소설이 그 지금 쓰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 쓰신 아닙니다. 건가요? 분단의 소설을 태백산맥을 썼는데 분단 그 상황 속에서 6.25가 일어나기 전 그 직후까지 수많이 남북한 문제에 가려지기가 많아요. 정치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그런데 역사학자들도 그 연구를 못했어요. 저는 작가로서 그 취재를 계속 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월북한 우리 예술가들과 비롯한 정치가들이 6.25 이후에 거의 100% 수청 다 죽었어요. 사형당해서,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쪽에서도 여운형 선생, 김우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 송진호 선생 다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이러한 역사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후대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권수 제한 없이 소설을 쓸 거예요. 그리고 손자에게 통일된 다음에 발표하라. 근데 왜 그렇게 통일된 다음에 발표해야 되는 건가요? 좀 빨리 저희...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섭게 제가 제자당할 거예요. 양쪽 정권에서 다. 아, 우리 아들 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손자대 안 되면 증손자대. 안전이 보장될 때. 그럼요. 완전히 통일은 언제든지 올 것이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고민하고 간 작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제 욕심으로는 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예. 드네요. 혹시 요즘에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이슈는 어떤 거세요? 저는 지난번 촛불 시위를 보면서 엄청난 삶의 감동을 느꼈어요. 드디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분명하게 국민 전체가 움직여서 만들어 가는구나. 동원된 1,700만 그거 말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곱하기 3배수. 그러면 우리 5,200만 인구 중에서 5천만이 동원된 거예요. 그런데 폭력 사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길바닥이 종이 한 장 없이 깨끗이 치워졌어요. 그걸 프랑스 방송에서 감동해서 한국은 민주주의 문화 정도가 이렇게 기막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일에서 인권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찬란하고 황홀한 역사 창조를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탄생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게 적폐청산입니다. 지금 우리는 적폐청산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 적폐는 짧게 말하면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생긴 것이고 더 길게 보면 해방 이후의 적폐가 계속 쌓여온 70년의 역사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 일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역사에 거대한 실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적폐 청산을 해야 하는 역사적 국민적 요구에 의한 책무를 가진 검찰총장께서 금년 말까지 적폐청산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또 뭐 아니라고 그건 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는 했죠.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사회의 비리와 부정을 척결하라고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러한 기본적 임무도 망각하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판단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촛불 민심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이제 뭐 출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두 가지 장점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친화력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네. 국민 누구에게나 그들이 원하면 가까이 갔을 때 셀카를 찍는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아주 친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큰 덕목이고 두 번째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계속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을 정권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양의 적폐를 일소시켜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 주어진 역사의 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잘 해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겨우 7개월입니다.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죠. 그 기한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2년쯤 더 흘러가야 될 것이고 네. 중간평가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고 국민이 지금 75% 정도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신뢰를.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높습니다. 저는 85%좀 주고 싶습니다. 더 높게. 기대를 포함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 요즘 보면은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네.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또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일본도 아베 정권이 또 강하게 압박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이미 남북 관계는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참 답답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남북 관계는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언어가 같은, 풍습도 같은.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말이 안 통하는데 제가 2번 북한에 갔었습니다. 바로 말이 통합니다. 농담도 통합니다. 이것이 민족이라는 동질성이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걸 살려나가야 하고 우리의 미래의 장구한 삶의 바탕이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상실해버린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신뢰의 첫 번째가 바로 기회가 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특사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게임 때, 부산 아시안게임 때 응원단까지 다 초청했듯이 선수단, 응원단 다 초청해서 함께 이 개전을 해서 성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금강산 관광 문 닫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개성공단 문 닫았습니다. 이거 차츰차츰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는 절대 전쟁 원치 않아. 너희들 체제 보장해 줄 거야. 우리는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국가야. 괜찮아. 안심해. 하고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통일. 네. 선생님처럼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쪽하고 한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반공주의잖아요. 자기 보호를 위한 반공주의.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기는. 지금도 좌파, 친북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정치권 의식. 이건 정말 곤란하잖아요. 너무 야비하고 너무 속보이고 너무 뻔뻔스러운 짓입니다.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좀 뭔가 설득 작업 아니면 뭔가 대화하는 시간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서 바꿔놨습니다. 네. 그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초토화시켰습니다.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같은 민족이 왜 싸워야 합니까? 전쟁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화해야죠. 대화는 모든 걸 풀게 만듭니다. 말이 안 통하는 딴 나라하고도 대화하면 풀어지는데 왜 같은 민족끼리 그걸 못합니까? 욕하기 전에 칭찬부터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쭉 작품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출간할 책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금년 끝나고 내년부터 이제 소설을 쓸 텐데 네. 주제가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은 이후에 모든 지식인과 국민된 자들은 계속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든지.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무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진단할 것이고 더 세계적으로 본다면 모든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좀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MBC TV 라디오를 통해서 선생님 말씀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과거의 기억을 잊는 자는 반드시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한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정래 작가의 말입니다. 과거의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